스토킹 범죄로 일가족 세 모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오늘 24세 김태현이라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상 정보 심의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25살 먹은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네네. 결국 중대 범죄고 또 현장에서 체포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알 권리나 또는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제지하는 재범 예방의 효력 이런 것들 모두 충족시켰기 때문에 네.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신상정보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증거가 분명해서 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는가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심도 깊게 이제 증거들을 다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범행의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과거에 중대 범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자의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나 두루두루 다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범죄의 어떤 중대성과 나중에 다른 어떤 가해자가 있을 거라는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이번처럼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이런 네네.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개되는데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24살 김태현이라고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일단 피해자를 계속 찾아왔고요. 또 연락을 받지 않자 번호를 바꿔가면서 전화를 하고 협박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같은데 이번 사건 규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다가 네. 결국은 인명피해가 난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에서 판결문 분석 같은 것들을 하면 30%에서 40% 정도는 지금 이번 사건처럼 인명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 다 체크를 하는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스토킹 살인으로 지금 이 사건은 노원구 사건은 상당히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을 제재를 하는 게 얼만큼 인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김 씨가 이 김태현이 수개월간 스토킹을 저지르는 동안 이 범행을 막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가?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피해자가 경찰에 뭔가를 요청했다거나 이런 정황은 없나요?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런 연유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상당 부분 꽤 오랜 기간 동안 지금 3개월 이상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금 지속적 괴롭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전까지 경범이었습니다. 네네. 기껏해야 벌금이 10만 원 이하로밖에 나오지 않고 대다수 이제 스토킹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그 정도의 경계심밖에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네네. 이 피해자들도 사실 이 첫 번째 딸은 아무래도 이 검은 패딩을 입고 있는 남자가 접근한다는 걸 여러 번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지금 본인의 주변에 지금 이 피해자가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아직은 상해를 입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 이 김태현이 자신이 살해한 시신 옆에서 사흘 동안 밥과 술까지 마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김 씨라는 사람은 상당 부분 이제 성격적인 문제, 정신적으로도 좀 편집증적인 이제 사고 장애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 같고요. 네.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이게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닐 것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행동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보통 뭐 범죄자들도 너무 끔찍한 현장을 벌려놓으면은 본인이 네네. 그 현장을 즉시 떠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세 사람이니까 유혈이 낭자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네. 그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을 하고 그러고는 냉장고 안에 있던 뭐 음식들을 꺼내서 배고프니까 먹기도 하고 또 일부 본인의 몸에 이제 자해 흔적들도 네.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틀 동안 이제 피해자들과 행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길은 없고요. 일단은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서 현저히 벗어났다. 거의 공포가 마치 경험이 안 되는 듯한 이런 음. 행위를 지금 한 게 아니냐.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교수님도 잔인한 어떤 살인 사건을 많이 접하셨지만 네, 이거는 한 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죽이고 기다렸다 또 살해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케이스잖아요. 네. 굉장히 좀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보면 이제 본인이 목표로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을 살해할 그런 이제 그 시도를 할 그렇죠. 수는 있죠.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목표로 한 이 그 여성의 가족들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도 그 피해 여성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음. 순간이었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스토킹을 하면서 아마 굉장히 악감정 같은 게 진행이 많이 된 것 같고요. 피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아마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그마치 5시간에 걸쳐서 지금 3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는 본인이 목표로 했던 여성을 가장 마지막에 동생과 어머니가 살해된 것을 결국은 보여준 과정이었던 거죠. 그랬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이다. 사람이 도대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냉혈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음. 프로파일러들이 심리 분석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심리 분석을 해도 아마도 이런 어떤 범행의 특이함이 아마 사이코패스 판단하는데 상당히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여러 명을 살해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첫 번째 폭력은 아닐 것 같고 과거 전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정신병을 의심을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걸 제가 댓글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 이제 아.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네. 아마도 현실 판단 능력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사람 전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됐고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 평가하시기에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충분하지는 않으나 네. 결국은 첫 번째 단추를 22년 만에 끼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제 사법 시스템 내에 편입이 됐고요. 이 스토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강제적으로 개입을 하게 만드는 음. 수사를 이제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도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입법이 됐더라면 지금 3개월 동안 스토킹을 받는 과정에서 네. 아마도 이게 불법 행위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피해자가 만약에 알았으면은
경찰에게 지금 긴급 응급조치와 응급조치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이 피의자는 유치장에 유치가 되든지 네. 아니면 구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 중에 이제 스토킹의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결국은 첫 번째 단추 정도를 지금 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률의 시행 과정을 보면서 뭐 개정을 하거나 해서 피해자들이 생명권 보호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처벌법이 진작 통과가 됐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번 스토킹 처벌법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도 지적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아직도 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크게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요. 일단 스토킹 요번 사건 노원구 사건에서도 스토킹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당사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자들까지 생명권 보호를 해주도록 지금 구성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는 이제 현행 그 스토킹 처벌법에 지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이라고 정의를 내린 데는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지금 성립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신림동 사건처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뭐 수사를 해서 피해자가 하나가 아님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수사 지침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정폭력 처벌법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중한 스토킹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교수님, 이 살인 전에 어떤 징조, 징후로서 스토킹이 뭐 다는 아니지만 항상 많은 부분이 있어 왔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경각시 차원에서 이 스토킹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토킹은 물론 경한 스토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한 스토킹의 경우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인명 피해를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 심각성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응급조치를 집행을 하고 그것을 상습으로 위반한 경우를 엄벌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법기관에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